우리 강의를 들으면 강사에 따라서 그 강의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죠.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그 다양하게 재밌게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다음에 헌법 강사로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뭘 할까 생각하다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난번 복습부터 좀 간단하게 좀 하고 시작할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너무 많이 듣던 이야기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웬만한 사람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익숙한데도 이것이 그냥 그냥 암기했는 단어 이걸로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호를 지난번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해진 이유가 그 전에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 고종 황제, 우리나라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했죠. 97년 10월 12일. 그러다가 병합조약이 맺어지면서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나라인데,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나서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임시정부, 임시헌장, 임시헌법을 제정하면서 이름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 신서구 선생님하고 여운영 선생님이 두 분이 대한민국을 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던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신서구 선생님이 대한으로 막 했으니 대한으로 흥해보자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된 게 대한민국이 된 거고요. 이거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우선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대한과 민국의 합성어죠. 대한은 다 나라 이름이고 민국은 정체,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백성이 주인인 나라. 이 대한민국이 1919년, 그러니까 당기 4252년이고 연호는 1년이 되는 거죠. 상해 임시정부. 그래서 이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4월 11일 임시헌장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9월 11일에 임시헌법에도 대한민국은 제1조에 대한민국은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이렇게 돼 있고요. 1948년 7월 17일 재헌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9차례나 개정할 때 현행헌법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바뀐 일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의 국호임이 분명한 것,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두고 한국이라 그랬죠. 한국. 우리 남쪽에 있는 나라를 남한,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 왜 헌법에 대한민국은 했는데 재헌헌법에서부터 아니 대한민국 헌장 임시헌장에서 임시헌법에서 재헌헌법으로 지금 현행헌법까지
모두 다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나라 이름을 한국이라 그럴까요? 야, 대한독립선언서에도 우리 대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임시정부도 대한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으로 하자 해서 대한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임시헌장 전문에 대한인민은 임시헌법 제1조도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다 이렇게 해서 현행헌법에는 1조에 대한민국은 했죠. 2조 1항, 3조, 4조, 5조 1항, 27조 2항, 60조 2항, 119조 1항이 모두 다 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뭐라고 그래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연해 일본과 바다 있는 바다를 대한해협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말썽에 있어서 동해, 남해, 서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또 대한해협이고요. 안중근 의사도 우리 대한일이라 그랬고 국군의 용사, 국군 용사를 대한의 용사라고 그렇게 했죠. 예. 이렇게 이름이 한국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누가 한국이라고 시작했느냐 하면은 아시죠? 최남선 친일파로 잘 알려져 있는 최남선은 이 1946년에 조선상식문답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대한이라는 것은 두 자가 다 합하여 나라 이름이 되는 것이요. 결코 대명이니 대영국과 같은 높이는 뜻으로 대자를 붙인 것이 아니며 라며 한국이라 하면 실제 대한을 간단하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국어사전에 준말 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든 것 사이가 세로 잘가닥이 잘각이 된 것 따위가 줄여서 한 말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줄여서 하는 말이라면 줄여서 하는 말, 나라 이름을 줄여서 쓰는 나라가 있나요? 일본이 즐겨 쓰는 나라가 그 나라 이름이 대국, 대일본 제국, 대동아전쟁, 대자 이런 걸 좋아했죠. 그런데 한일 국교 정상화 1965년에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한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자를 빼버리고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대한이라는 국호와 민국이라는 정체를 합해서 부르는 거라고 했는데 한국 이렇게 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이걸 고집스럽게 친일 세력들이 이름 붙인 거죠. 그 뭐 최남선 한 사람이 이 이름을 한국이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이름이 바뀌는 거냐? 우리나라 역사는 사실 일제시대에 일본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역사학자들이 친일사관에 의한 걸 정사라 그러고 그 시각에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일본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은요, 1905년에 통감부를 설치해 놓고 학교를 건국했죠. 학교를 설치를 했죠. 처음에 학교를 세워놓고는 소학교라 그랬는데 1941년부터 1995년까지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근데 국민학교는 아시다시피 뭐예요? 황국신민학교예요. 황국신민, 일본 사람들을 키워내는 학교, 국민학교. 이거 1941년부터 국민학교라고 부르던 것이 1995년에 가서야 초등학교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게 몇 년이냐 하면 54년쯤 됐을 거예요, 아마.
이름 하나 바꾸는데 54년 걸렸어요. 이게 우리 이 이름 그 국호뿐만 아니고 학교 이름도 그렇고 애국가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7.18 윤치호가 작사하고 아리태가 작곡한 애국가죠. 이거 바꾸자고 이야기했다가 그렇게 해도 아직 안 바꾸고 있습니다. 태극기에 건곤감리하는 것도 이 도안을 한 사람이 7.1 거두 박영효가 기획한 거죠. 도안을.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남기고 간 그 나라 이름뿐만 아니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자기네식 일본식 사고와 가치관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요. 한 몇 가지 하면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학교 안에 얼마나 많은 일본식의 사고방식이나 이름이나 가치관을 심어놨는가. 일본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향나무인데요. 최근에도 보면은 학교 안에 이 땅향이라 그래가지고 땅에 붙는 향나무예요. 그런 게 우리나라 학교에 아마 학교 안에 없는 학교가 거의 없을 정도일 거예요. 이 향나무를 교목으로 해놨는 학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시간표를 시정표라 그러고 시건장치라 하죠. 장검장치가 아니고 절치선, 자료를 절치선, 회고사, 후자 이런 것도 다 일본 말이죠. 일본식 말이죠. 이 학교 안에 보면은 사정회라 그러나요? 선생님들은 더 잘 아실 건데 졸업평가회를 사정회라 그러고 학교에 방문하는 것을 내교라 그러고 성적도 수미량가. 이 수미양가는 일본 사람들이 그 포로를 잡아서 목을 베고 그랬는데 포로들을 많이 잡아오는 사람에 비유해서 이 수미 이 점수를 매겼어요. 근데 이게 문제라고 문제 지적을 하니까 지금은 중고등학교에 ABCD 이렇게 바꿔놨어요. 말이 되나요? 이게 왜 일본 말을 또 우리말로 가나다라 하면 될 텐데 ABCD로 바꾸나요? 그리고 학교 이름도 제1중학교, 동중학교, 서중학교 이런 식으로 방위, 동서남북 이런 걸 가지고 학교 이름을 지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제1인이 동중 같은 것은 일본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예요. 그리고 서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그러니까 동쪽은 해가 뜨는 일본의 태양실이 아미다라서 오미카미라는 태양실이잖아요. 그럴 때 서중학교는 해가 지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기가 차는 민족이죠.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다 알만한 사람이죠. 이거는 언젠가 내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정치계, 군, 경찰, 법조계, 경제계, 관계,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예술계 이런데 일본 친일 세력들이 아주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 옆에 사진들을 보면요. 사진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차리역 경제, 그 학교 아마 지금은 저렇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교복을 입고 거수 경례를 하는 것. 선도생들이 교문에 서가지고 학생들 복장을 단속하고 이렇게 잡아서 복장 위반 학생을 이름을 적어가지고 최근에는 벌점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아주 그 유산이 그대로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바꿔야 되겠죠. 한국이라는 이름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름인데 그 7.1분자가 부르기 시작했는 한국을 왜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름을 왜 한국이라고 부르느냐. 자,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했는데 이때 그 제국주의에 살았던 사람들
이 고종 황제 이전에 조선이나 대한제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 아니고 누구예요? 임금이죠. 임금이 백성인 나라를 제국이라 하잖아요. 그러다가 백성이 주인인 나라로 바뀌는 너무 감동적인 그런 시작이 3.1 운동으로 시작된 상해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 오르내리게 된 거죠. 그게 결코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가족과 헤어져서 잡혀서 죽거나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거나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주권자가 주인이, 백성이 주인이고, 이 국민이라는 나라 이름도 이거 바꿔야 돼요. 국민학교 이름 바꾸면서 우리 백성들을 왜 국민이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어떤 나라냐 한번 보세요. 이 사람 헌법 10조 시도를 열겠다고 이 취임사에서 이야기를 했죠. 헌법 10조 시대, 헌법 10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예. 이현주 선생 손바닥 헌법책 가져오셨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예, 예. 가져러 제10조. 가세요. 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걸 가장 잘 표현했는 말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9일 날 취임사에서 한 이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정말 이런 나라면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은 뭐라 그랬어요? 헌법대로 하자. 헌법대로 하라. 이거죠. 나라는, 정부는, 국가는 헌법대로 하고 국민은 헌법대로 살자. 정말 멋지잖아요.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이 헌법 읽기 운동을 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죠.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습니까? 지금 기가 막혀요. 자, 나라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바꿔야 되지 않아요? 우리 민주시민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헌법이라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교육청 같은 데 가면 민주시민 교육과 이런 게 있죠. 도시도 지자체 같은 데를 보면은 평생교육과 같은 게 있어요. 그는 평생교육에 헌법이 보장한 평생교육의 의무를 다 해보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이사장님, 예. 자료 화면이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봐주세요. 자료화면 안 넘어갔어요? 화면이 우리 집의 외환위로 멈춰져 있거든요. 어디에? 지금 공유 화면에서 한글 파일이 예. 그 내용이 우리 집의 외환위가 일본 동요라는 사실 아세요? 그 페이지에 지금 계속 머물러져 있어요. 그래요. 이거 안 넘어갔어요? 네. 이게 안 보이나요? 아, 네. 안 보여요? 네,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중지했다가 다시 해볼까? 네. 네네. 중지하고 다시, 네네. 예. 다시 화면 공유 다시 하시면. 예. 보이나요? 네. 이제 PPT 파일로 넘어가신 거죠? 예. 네네. 네, 보여요. 네, 헌법 보입니다. 10조 시대. 예. 네, 헌법 보입니다. 10조 시대.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예. 민주시민의 자세, 덕목,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민주시민이냐?
적어도 최소한 이런 걸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주인의식, 관용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의식 이런 것을 갖춘 시민인데 어디서 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인데 시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지방자치단체, 시도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과에서 이 헌법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 의무를 하자고 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이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육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기 위한 제대로 된 평생교육도 제사회화도 하지 않고 이런 답답한 지금 민주공화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우리 아까 북한 이야기 잠깐 했죠. 한번 봅시다. 넘어가나요 이제? 넘어가요. 보이나요? 화면 북한인가 잘 조선인가? 보입니다. 네, 보여요. 예. 자, 북한이라는 말은 없죠. 그죠? 우리를 한국이라 했을 때 북쪽의 한국을 북한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북쪽에 있는 우리 민족의 반쪽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조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왜 조선이라 하느냐 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에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2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북쪽에서 우리를 말할 때 대한민국이라 하지 않고 남조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북쪽을 말할 때 북한이라고 말하고 이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유엔에서 대한민국과 조선은 독립된 국가로 승인을 받았어요. 유엔 그러니까 국제법이라는 것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어디야? 헌법 전문이야. 헌법 전문에. 예.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이거는 틀렸죠. 38 이북은 조선이죠. 근데 헌법을 개헌을 하면 반드시 고쳐야 될 거고요. 제가 학교 있을 때 아이들한테 그 사회 수업을 하면서 북한에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선이라 하면 뭐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으니까. 북한에 헌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나왔는데 선생님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 북한에도 헌법이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어떻습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실 분이 있을까요? 몇 분 안 되지 싶은데 오늘 헌법 강의 끝나면 제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헌법 강의방에 올려놓을게요. 한번 보십시오. 헌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뭐가 있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 조선국기를 어디 게시하거나 알려주기나 보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이승만 때부터 수상하면 다시 보고 뭐 하면 신고하자 이런 표 같은 게 있었죠. 이제는 익숙하지요. 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기입니다. 자,
조선의 애국가, 대한민국의 애국가. 누가 한번 보이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애국가, 조선의 애국가 가사 한번 읽어보실래요? 옥분쌤, 예, 한번 읽어보세요. 아침 은빛 나라 이 강산은 뭐지? 금의 자원도 가득한 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만만년 오랜 역사에 찬란한 한 문화로 살아난 슬기로 인민회 이 영광을 예, 찬양 글씨가 마치며 이 조선 길이 받드서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로운 인민회 이 영광을 한 바치 이 조선이 길이 받드세. 예, 어렵죠. 안 읽어보았으니까. 모르시니까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이 애국가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조선의 애국가도. 굉장히 우렁차고. 아까 이거 대한민국은 애국가니 가사니 고기 전부 다 친일 세력들, 국기까지도 친일 세력이 만들어낸 거라고 했는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토요일인가 일요일 보면은 북한의 이야기를 정말로 막 부지런히 입에 거품을 물고 하는 아나운서들 있잖아요. 그거 정말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는요, 자본주의에서 태어나서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시각이 자본주의 시각으로 조선을 보고 있어요. 정말 저런다요. 어떻게 사느냐.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조선 사람이 볼 때는 우리를 보면 저거 뭐야? 저거 참 미국 놈의 앞제비들 저거 흉내나 내고 저게 정말로 부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볼 거라. 그러니까 조선의 시각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것과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조선을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사회주의 시각에서 조선을 보는 한국을 보는 것과 대한민국을 보는 것과 자본주의 시각에서 조선을 보는 것은 다르게 보이죠. 그걸 똑같은 잣대로 기준에 두고서 어느 쪽이 뭐 좋고 나쁘고 판단하거나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는 김에 이것까지 볼까요? 저는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까지도 조선의 그 국화를 진달래라고 봤어요. 알았어요. 근데 진달래 아니죠? 이 이름 뭐라고 그랬죠? 무궁화는 다 아실 거고. 상목년 아닌가요? 목련. 예? 목련이라고 해요. 상목년? 아시는 분 뭐라고요? 상목년 목련이라고 아닌가요? 그러지 않았어요? 목련. 목련. 네. 예, 목련이에요. 목련. 이거 깊은 산 속에 아주 피어 있는 꽃인데 산 속에 아주 물 좋고 공기 맑고 이런 곳에야 피는데 이거 피어 있는 나무 주변에 가면 향기가 막 진동을 한대요. 그런 꽃이에요. 아주 청초하죠. 예, 이 좋다 하면은 이적찬양 고무째. 지금 내가 이야기했는 저 북쪽 이야기 뭐 조선의 사회주의 헌법 있다는 것과 그게 1, 2조를 읽었던 것만 해도 이승만 시대, 전두환, 박정희 시대 같으면은 이적찬양 고무죄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져서 그 정도는 검색해도 제법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알아야 돼? 저는 우리 헌법 공부하면서 우리 민족 같은 동족 통일이 되면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합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우리 지금 주한미군 주둔군,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주둔군이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지불하는 주둔비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물자, 미국의 군수산업체가 만들어낸 무기를, 미국의 무기를 얼마만큼 파는지는 제 블로그에 검색해보면 기가 찹니다. 1년에 3, 40조, 6, 70조씩 이렇게 미국에 갖다 바치는, 무기를 사다 바치는, 비치하는 이런 나라에 그 돈이면 우리가 대학까지 무상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자존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느냐.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헌법대로 하자, 헌법대로 하라, 이 이야기가 절실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더 하고 마칠게요. 헌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이라 하는 말 자체가 좀 틀렸죠. 서문이라 해야 맞는 거고. 그 다음 개헌할 때 막 바뀌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장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헌법 10조죠. 아까 누구야 이미영 이사님이 읽으셨는데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예.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럼 34조 5항을 한번 보십시오.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최근에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그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했던 일이 있죠. 네. 그걸 보고서 누구야? 그 이준석 그 젊은 친구가 참 그 입에 담아서는 도저히 안 되는 말을 막 내뱉었어요. 이 사람이 헌법을 읽어봤다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가? 헌법 34조를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그런 소리. 서울대학에 나오고 외국에서 인류대학을 나온 하버드 대학 같은 대학을 나오면은 그런 말을 막 헌법을 무시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은 주권자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 국민이 누구냐? 한번 보십시오. 국민이래. 이게 모든 국민이라는 말은요. 10조에서 39조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찾으니까 31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모든 국민. 그러니까 이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국민에서 왜 여성은, 노약자는, 장애인은, 학생은 왜 사람 대접을 못 받아도 괜찮으냐? 우리 차별금지법 만들자고 했는데 아직 못 만들었죠.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국가가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안 하고 있었죠. 이따가 지금 내 권리 내놔라 하니까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한다. 그것도 젊은 친구가. 그리고 학생은 똑같은 학생이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머리카락 어떻게 했어요? 귀민 몇 센치 그랬죠. 그리고
화장을 한다든지 하는 건 상상도 못하고 교복을 입어야 되고 그것도 단정하게 귀민 몇 센치,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치마 무릎이 몇 센치, 예,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런 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이 학생 인권 조례라 헌법을 두고서 또 헌법대로 하면 될 텐데 그걸 또 만들어요. 학생 인권 조례 1910년에 만들었습니다. 오늘 2022년이죠. 네. 이 지금 이렇게 지나도 바뀔 생각을 안 합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상 필요하다면 해서 그것도 5, 6개 지자체 밖에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 밖에 다른 시도에서는 아예 만들지도 못하고 입에 담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이 헌법의 기본권 10조와 37조는 기본권인데 이거를 다른 이유로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겸시돼서 안 된다는까지 못을 박아놨어요. 어떤 법을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이런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 인간의 존엄성을 주춧돌로 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둥으로 세운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국제연합 헌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그리고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원칙이 되어 있는데 그 기본이 되는 인간의 존엄성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 말씀이 참 많잖아요. 자유를 우선으로 할 것이냐 평등을 우선으로, 이걸 가지고 수도 없이 이야기 많이 많습니다. 자유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자유대한민국, 누가 그런 소리 하는지 아시죠?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헌법 읽어보시면 헌법 전문에 보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헌법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법을 평생 동안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인데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에 몇 조에 있는지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내가 따로 나중에 조금씩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집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네, 헌법 10조는 또 나오죠. 여기 보면은 모든 인간은, 여기도 그랬고요. 그죠? 모든 인간은 이랬죠. 그리고 제2조는 모든 사람은 했고 헌법 10조에도 모든 국민, 이렇게 모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노약자, 여성, 장애인 이런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죠. 거기서 제외되는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 세계 인권선언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해놨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뭐 여행만 자유가 아니죠. 여기서 자유권은 어디까지 되어야 되느냐면 양심의 자유까지 우리 헌법에 나와 있죠. 근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가 없어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평등권은 모든 것이 똑같이 된다는 그런 평등이 아니죠. 능력에 따라서 평등은 좋은데 법 앞에 평등이라고 써놨어요. 우리 헌법 11조에. 그렇죠? 12조에. 내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고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우리 집을 망가뜨렸으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줘야 되는 청구권도 있고 사회적 아프거나 병들어서 그걸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권. 이것도 지금 헌법을 개헌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너무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현행헌법, 9차 개헌 헌법이 1987년 그런가요? 아마 늙은 헌법이에요.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헌법은 이렇게 옛날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개헌을 하자 하면은 아마 불같이 벌떼처럼 일어나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 헌법에서 자기네들은 여기 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노골적인 표현을 주권자가 노골적으로 권리선언을 세계인권선언 같은 이런 선언을 하게 되면 물러설 데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림만 보겠습니다. 이런 자유가 너무나 상식적이고요.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린이라는 이유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차별 금지법도 못 만들고 있는 나라. 이거 참 기가 막히죠. 법 앞에 평등 이런 이야기요. 이 법 앞에 평등은 아시잖아요. 박정희가 헌법 만들면서 이걸 집어였어요. 살짝. 근로의 권리는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고 교육도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권리가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우리는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피해를 당하는 유전 무죄, 무전유죄가 일반화되어 있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박근혜가 23년인가 형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했어요. 자, 어떤 나라, 왜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에 대통령이 왜 자기 기준에 의해서 누구는 사법부가 판단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형을 마음대로 풀어줘 볼 수 있느냐. 기가 막히죠. 이 사면권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몇 개 나라만 있지 사면권을 정당화시킨 나라는 삼권 분립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내용들을 저는 개괄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는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헌법이 가지는 의미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대해서 자세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시간을 제가 조금 정확하게 맞췄는데 아까 5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미리 좀 맞추는 이유는 아까 김용덕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 내용에 대해서 강재민 선생님이 좀 설명하시고 보완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강재민 선생님. 강재민 네, 선생님, 선생님,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김용덕 선생님의 카톡방 질문은 제일 마지막에 조금 정리를 하고요. 지금 질문 좀 받고, 예. 네네. 이사장님 오늘 강의하신 내용 중에 질문도 좋으시고요. 아니면 이런 내용 부분은 조금 더 좀 기억에 남았다라던가 어떤 내용도 좋으니까요.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권은숙 선생님 지금 말씀 가능하실까요? 음소거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네. 왔어요. 머리가 그동안 많이 기르셨어요. 네네네. 네. 부천에 계시죠, 선생님? 네. 네네. 오늘 아마 이 강의는 작년 초에 권은 선생님 한번 들으셨고, 이제 또 한번 약간 보충해서 들으실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네. 좀 저도 2번을 들으니까 조금 더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용들이. 그래서 선생님은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조금 감명 깊었던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우리가 북한을 부를 때 이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북한이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을 나중에 꼭 이제 헌법 강의를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짚어주고 싶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식 이름은 대한민국인데 이제 한국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하고 싶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들었는데도 올해 또 들으니까 더 잘 귀에 들어오고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이야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나 정부에서 국호 바로 부르기 전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로 부르기 운동하듯이 국호 바로 부르기 운동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헌법 이렇게 국민운동 차원에서라도 국호 우리나라 이름 찾기 운동 이런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잖아요. 지금 한국이라는 이야기, 북한이라는 이야기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 이야기는 바꿔야 되는 거죠. 헌법대로. 그렇죠? 이거 헌법대로 한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적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가서 큰 소리 치면서 바꿀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분요. 네, 다른 선생님들 중에 질문 좀 하고 싶은 내용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선생님. 제가 이야기 한 가지 드릴까요? 예. 우리가 무엇을 부를 때 그 이름이 지어지는 이유를 잘 알아야 그걸 잘못 불렀을 때 이게 내가 잘못 부르는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뭐 긴 해외 생활도 있지만 제가 주변에 물어보면 왜 하필 우리나라 이름 앞에 대한이 붙은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왜 하필 그 많은 이름 중에 대한제국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먼저 왜 나라 이름이 하필 대한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뭐 학교에서 하던 뭐 헌법을 뭐 연구한 학자들이 하시던 누가 그 과정을 먼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이구나.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제대로 불러야 본래 의미가 살구나. 이걸 알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요, 이름이 길어서 줄인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에서 이름 길기로 유명한 나라는 이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시죠? 예.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세인트 크리스토퍼 네비스. 얼마나 길어요? 이거 줄여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 중화민국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름을 줄여,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아름다운 글자를 써서 미국이라 하는데 그런 나라가 어디서 한 연유를 한번 찾아보면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그렇죠. 그런 걸 왜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의 미국이고 일본은 살미자 미국이 됐는지. 네, 그렇게 이런 나라 이름에 붙은 사유나 이런 것을 찾으면 검색에 요즘 뭐 이런 검색해도 게임 아이들한테 이런 걸 주제를 줘서 한번 찾기 하면 재밌게 할 텐데 게임에 안 빠지고. 예. 그래서 이사장님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비록 고종황제께서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군주제여서 대한제국이라고 했지만 큰 나라라는 뜻을 그 당시에 저희는 굉장히 강국 사대주의가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극복하고 가장 큰 나라라고 하는 대한을 써서 대한제국이었었고 그걸 대한민국을 만들 때 김용덕 선생님 좀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이미영 선생님. 그런 내용을 좀 약간 확정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나라 국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해주면 한국이라고 부르지 말고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대한이라 해도 되고요. 그죠? 대한이라 해도 대한민국이라 해도 되고. 네. 김필 선생님 약간 좀 설명이 되셨을까요? 아니요, 전혀. 전혀 안 되셨어요. 그러면 정리를 좀 김용택 선생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아까 언급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신서구 선생이 대안으로 망하였으니까 대안으로 흥하자 이 이야기는 뭐 저도 아까 말씀하셔서 아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넘어갈 때 왜 하필 수많은 글자 중에 그 한자를 나라 이름으로 쓴 이유가 뭐냐? 그게 있어요. 아까 제가 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맞습니다. 거기 이사장님.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예. 예. 1897년. 맞는데 전에였었나? 예. 대한제국이라고 한 것은 이거죠. 이게 조선이라는 이름은 기자가 봉해졌을 때의 이름이니 제국의 이름으로 합당치 않은데 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고유의 이름이며 삼국시대의 세 국가를 아우르는 것이므로 이거예요. 호종 황제가 대한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요거예요. 예. 근데 선생님 예. 그러면 고종 황제가 마한, 진한, 변한이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거는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북도에 있는 게 마한, 진한, 변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고종 황제가 대려 나라를 조선에 갖고 있던 영토보다 더 작은 영토의 나라를 우리나라의 새로운 이름으로 삼았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좀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검색을 해서 다 찾아봤는데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왜 이걸 했느냐 하는 것은 그 전에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은 어디서 내가 본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이름을 한으로 붙인 것은 고종이 이름을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국시대의 세 국가를 아우르는 것이라서 대한이라고 했다. 그래서 대한이라고 제국을 붙였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외에는 제가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조선의 정통성이 조선 이전의 고려고 그 고려가 이 삼한의 고려가 이제 통일신라 이외에 뭐 여러 국가를 또 이렇게 통합한 그런 국가고 이런 수준에서 고종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에서부터 출발한 우리나라 이 조선 전역을 대한으로 여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요. 뭐 왕이 이렇게 정했을 리는 없고요. 그 밑에 이제 분명히 이제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이 있었겠죠. 예. 그게 만약에 제가 다음 그 강의 시간에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들에게 좀 문의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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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른 선생님들 어쨌든 선생님 질문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마한진한 변한 이 이야기는 이주영 선생님 강의 때도 나왔었는데 저희가 또 이 질문을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아서 이렇게 뚜렷하게 이 문장을 기억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어떤 해석을 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큰 나라라고 하는 대자를 붙였다고 하는 포인트로 좀 설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빈파 선생님은 또 이빈파 선생님의 그런 표현을 하시고 해서 다음번에 조금 더 분명한 자료, 역사적 자료를 좀 하나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네. 약간 객관적이어야 되니 교육은 학습은 객관적이어야 되니 그렇게 저희가 나가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네. 다음 또 다른 질문. 네. 네네. 광주의 유영숙인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근데 제가 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교육부에서 대한민국이 왜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나라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 그거를 전문가로 하여금 그거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학교에서 그게 정규 학교에서 우리나라 국호만큼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찾아본 것보다는 어떤 교육부랄지 그쪽의 전문가에서 이런 거를 이제 교육의 어떤 커리큘럼으로 집어넣어서 그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이랄지 또 한국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교육시키면 그게 점점 퍼져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우리 단체든지 뭐 NGO 단체든지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호 찾기 그 운동을 벌이든지 그러한 거를 조금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펼쳐 나갔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는요 전혀 모를걸요. 교육부는 모르는데 이걸 이제 헌법을 해석해 놓은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 강정미 이사님이 강의하실 때 내용이 있었는 헌법 주석서, 그게 아마 우리 헌법을 풀이했는 가장 대표적인 권위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도 없어요. 거기도 한국이라는 이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이상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찾든지 헌법을 전공했는 우리 학자들하고 연락이 닿으면 이야기를 찾아서 알 수 있는 데까지 알아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거는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예. 우리 헌법에는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것만이라도 왜 예. 헌법에는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지, 왜 예. 우리가 한국으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실천 운동으로 교육부의 그 전문가 관계자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청원한다든지 예, 좀 말씀을 드리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예,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헌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걸 그냥 한국 하고 대한민국 그 어떤 유래도 몰랐었고, 어떻게 보면은 헌법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의 뭐 아이덴티티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예,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드린 강주에서도 옛날에 동중 서중이 있었어요. 예, 서중이 굉장히 1,6급 학교였거든요. 동중도 있었고, 근데 이제 오늘에서 왜 동중이었는지 서중이었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이 강의를 듣게 된 게 굉장히 기쁩니다. 예. 그거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방이 청원방. 청원방. 거기 네, 한번 청원. 예, 거기 한번 네. 올리든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유영숙 선생님, 네. 배움을 실천하시는 그 열정 존경합니다. 예,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른 선생님들 또 질문 없으실까요? 그 김동래 광주광역시 김동래 선생님 혹시 지금 음소거 하시고 오늘 강의 소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저기 들어오실 때 인사 나눔을 못 해가지고 오늘 뵙고 싶었었고요. 김동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그 활동을 청소년 지도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문자가 오셨는데 선생님 댁으로 들어가셨을까요? 김동일 선생님? 안 보이던데. 아직 지금 네, 저기 아직 못 중이 갔어요. 네, 아직 못 계셨어요. 바깥에서 네. 네, 활동하시죠, 아직 수사 중입니다. 지금. 아유, 지금 보시죠. 청소년 선도지도 하시는 거죠? 네, 네. 저렇게 활동하시면서 지금 헌법 강의 이어폰 가지고 열심히 듣고 계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인희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박인희 선생님 아까 채팅창에 개헌 이야기 잠깐 해주시는 것 같던데, 박인희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오나요? 네. 선생님 목소리가 안 보입니다. 잘 아, 나와요, 선생님. 네네네. 네, 좋은 의견 되게 활발하네요. 되게 멋지십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 더 얼마나 찐으로 멋져지실지 응원하겠습니다. 김용태 선생님, 네, 목소리 역시 청년이시고, 카랑카랑하세요.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저기 채팅창에 하셨던 말씀 약간 보충해서 듣고 싶어요. 팀장에 한 얘기 중에 뭐 87년 10월 29일에 9차 개헌돼서 10번째 헌법인 거는 아실 것 같고요. 그 개헌과 관련한 것 중에 왜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제 의견인데요. 이제 네. 통치 구조가 한마디로 좀 저렴한 표현을 하면 밥그릇 싸움 같은 거죠. 누가 더 오래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해당에는 안 되니까 계속 이거를 여당과 야당 사이에 힘겨루기가 되면서 누가 언제 하는 게 더 좋을 것인가를 주판화를 튕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맨날 보면서 내각제라던가 뭐 어쨌든 되게 연임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헌이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통치구조에 대한 고민은 없이 밥그릇 싸움만 하느라고 늦어지는 이 것에 대해서 개헌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좀 하자,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개헌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음에도 안 되고 있고,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에서 사실 손바닥 헌법책 그 개헌 특별판을 문재인 정권에서 개헌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개헌안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던 걸 비교했던 특별판이 있었는데 굉장히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5년이 지나가는구나 싶으니까 되게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금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뭐라고 썼더라? 채팅창에? 또 뭐 하나 썼는데? 네네. 아, 제왕적 대통령 권한남용. 네, 네, 하여튼, 너무 특권이 많은 것 같다. 정말 사법권에 대한 얘기도 공감 표시였거든요. 박근혜, 어쨌든, 권한으로서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했지만, 사과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문득 생각이 안 드는데, 어쨌든, 벌금과 어떤 돈을 추징금을 안 냈잖아요. 어떤 돈이죠? 하여튼 그거 명칭이 지금 내가 언뜻에 떠오르질 않는데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사면이 되는 현장을 보고 속상함을 이렇게 이제 4월 16일이 또 다가오고 저의 개인적인 어쨌든 소견상 속상함이 참 큽니다. 네, 사과 한마디라 진상규명은 안 되고 이러면서 사면이 되고서 누구에게도 진실을 물을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어서 제가 아까 속상함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마 최재숙 선생님, 예, 네네. 말씀하시죠. 아, 네. 아까 한 이야기 했잖아요. 대안의 한자, 예, 변한, 진한, 마한 이랬을 때, 변화는 사실 그 백제가 이어온 거고, 진화는 뭐, 신라고, 변화는 가야고 이랬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삼국이, 살고 있다가, 신라가 이제 그 사만을 통일한 사만 일통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가 이제 통일을 했고, 그래서 그 한이라는 게 쭉 이렇게 이어와서 한반도 전체를 일컫는 말로 되어서 그 조선시대의 한은 한반도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논란이 많이 되는 건데 일단 그것도 삼국 통일이라는 이야기도요. 그게 원래 고구려가 가지고 있던 땅을 다 뺏기고 그 삼국 통일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것도 말이 많죠.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관이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거라서 그것도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고려가 이어서 통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에 이어서 조선이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반도 지역은 물론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이라는 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일컬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이름은 어쨌든 잘못된 건 틀림없죠. 한국이라는 표현은 헌법대로 해야 될 텐데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야 될 텐데 한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됐고요. 예. 네, 최재석 선생님 열심히 자료를 좀 더 찾으셔서 이렇게 왜 한을 썼는가, 대한에서 한을 그러니까 썼는가의 고정환제가 그 같아요. 한은 네네. 그 사만에 그 한을 쭉 우리가 역사가 이어왔다라는 뜻에서 한을 쓴 거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다른 감사합니다. 분들도 좀 찾으셔서 다음에 좀 보충을 해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 그 강의가 서로 아는 것을 나누고 보태어서 하는 공부라고 해서 교학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묘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더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최juk 선생님 특별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른 선생님들 또 오늘 강의에 대해서 질문 또 더 없으신가요? 상해 선생님들은 좀 어떠세요? 특별히 그 역사 쪽에 관심들이 더 많으신 선생님들이 계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이명필 선생님이 전문가라서 예, 뭐 이야기 거기서 마무리하시죠. 선생님 아까 그 질문했는 그 강재빈 선생님 그 이야기 좀 보태고 넘어갑시다.
네, 오늘 단톡방에 김영덕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번 시간 그 강의 중에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와 수정자본주의가 아마 이제 공화국 설명을 하면서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수정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하고 함께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사회학이 전공이 아니고 교육학 전공이어서 그걸 조금 더 좀 명쾌하게 전달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 저희 선생님 중에 정치나 사회학 전공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 할 때 민주주의의 자체를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반대인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뭐 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민주주의 자체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을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정당 때문에 민주주의가 붕괴된다든가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는 행위 그걸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이거는 좀 사례로 들기가 너무 굉장히 분분한데 실제로 전에 헌법재판소에 정당이 하나 해산됐었으니까 헌법재판소 저기에 따라서 그게 예로는 그런 것들을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것의 어떤 행위.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또는 민주주의를 위험에 처했을 때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그 민주주의를 해치려고 하는 그 정당도 해산시킬 수 있고 개인의 것도 해산시킬 수 있다고. 네, 박인수님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인데 저는 사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이 저희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치를 훼손시키고 위협을 줬는가에 대한 것은 조금 굉장히 좀 아직도 분분해서요. 그거는 딱 그 방어적 민주주의의 행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철학도 없어서. 있어요, 선생님. 그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걸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술이라는 게 참 문제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도 말 장난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말이 포함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지금 당선자 대통령 당선자는 자유, 경쟁, 효율 이런 걸 참 좋아해요. 공정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자유, 경쟁, 효율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자본이 좋아하는,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것은 자본의 논리고 자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방어적 민주주의도요, 이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자, 이런 정치 철학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방어적 민주주의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기가 막혀요. 이 선생님 강정비 선생님 수정자본주의도 말씀해 주세요. 거기도 또 이야기의 논리가 또 달라요. 그런데 네. 선생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네. 이제 우리 헌법에 방어적 민주주의가 들어가야 될 이유를 보면 저도 너무 배운 지가 오래돼서 기억은 좀 희미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가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은 과정을 거친 게 없어요. 다 적법하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나폴레옹의 조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가 나폴레옹 3세로 올라가는데도 다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어요. 독일의 나치가 1차 대전 끝나고 독일의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나치 정당도 합법적으로 의회의 다수당이 됐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결론에 유럽에 큰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이 민주주의의 모를 정확하게 밟아가면서도 결론의 결과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만드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달지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걸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헌법에 그 방어적 민주주의를 집어넣은 것 같고, 그다음 우리도 뭐 지난 시간에도 뭐 어떻게 그때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유신헌법이 통과되고 그랬습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우리 헌법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는 이유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절차적으로 하자 없이 진행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도 맞아요. 결론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붕괴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헌법에 그런 부분을 재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어적 민주주의 조항이 분명히 어떤 기재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보는 눈에 따라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비치는 그거요. 코끼리 장님 코끼리 보듯이 그걸 정당화시키는 사람인가 또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바꿔야 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요.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민주적이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곳곳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그 이유로 특히 이제 요즘 사회적 경제에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한데요.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적 민주주의 절차,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 그 뒷단에 그 설명해 주신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 굉장히 감사합니다. 혹시 더 여기서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사례를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보충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선생님, 하실 선생님 계실까요? 네. 이 문제도 네. 다음에 선생님들도 준비하고 우리도 또 더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정 자본주의.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방어적 민주주의라고까지는 그런데 그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은 만장일치제, 화백제도 이런 것들을 되게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많이들 노력하고 계십니다. 다음 이제 수정자본주의인데요.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것을 조금 가장 많이 근간에 현대사에 많이 다뤘던 게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때였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이렇게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자본주의 때문에 굉장히 횡포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불황도 오고 노사 대립 격화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그 뉴딜 정책이나 뭐 그런 정책으로 그 자본주의 폐해를 조금 피해가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제 기억으로는 수정자본주의 얘기를 하시면서 세금을 좀 더 많이 걷는 이런 쪽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라고 저는 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더 덧붙여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 경제라고 하잖아요. 케인즈 학파의 케인즈 경제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정 자본주의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수정 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실 선생님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요, 국가 독점 자본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발달 단계에서 이렇게, 그래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렇게 발전하고, 발전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를 변호하는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수정 자본주의가요? 자본주의가 가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양극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하는 이런
이런 그 논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기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데올로기다.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도 전문가들이 아니어서 이 수정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것도 좀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다 전문가들이 아니고 공부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냥 혹시 제가 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니 그냥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거는 수정 자본주의는 케인즈가 그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무한적으로 생산을 해서 최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무한 경쟁을 하고,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1929년에 이제 대공황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 독일을 비롯해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자본주의의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영국의 케인즈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그 전에 자본주의는 국가 개입은 최소한도로 야경 국가라고 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뭐 사람들의 그런 경찰 국가 이렇게 그 하여튼 경찰의 그런 의무만 다하면 된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국가가 직접 이제 개입을 해서 이렇게 많이 과잉된 생산들을 좀 줄여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실업자들을 다시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해야 돼요. 그럼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면서 복지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들에게 국가가 이제 일자리를 창출해 내면서 이제 돈을 벌게 하고, 이게 이제 수정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좀 개입해서 복지국가, 복지체제를 좀 확대하는 거, 네, 그게 수정 자본주의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경제 공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 미국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뉴딜 정책을 수정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뉴딜 정책을 실시해서 성공을 했던 거고요. 그게 개입주의니 비개입주의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 시장에 맡겨야 된다 하는 것과 국가가 그러니까, 개입해야 된다 하는 것. 예전에는 시장에 모든 걸 맡겼다면 수정 자본주의는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그렇죠.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큰 정부고, 작은 정부는 작은 정부라는 것은 시장에 맡겨 놓는 거고, 그러니까, 큰 정부는 국가가 개입해서 경제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건데, 시장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의 대립인데, 이제 정부에서는 복지국가에서는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죠. 복지국가는 아니죠. 시장의 복지국가는 개입을 시장에 최소화해야 된다. 국가의 개입을 더 최소화해야 넓혀야 된다는 된다. 게 복지국가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사회주의인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의 그런 복지 체제를 제도를 그걸, 가지고 온 거죠. 그걸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큰 정부, 국가가 개입해서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 자본주의 발달 단계에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미천이 짧아서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네, 다른 헤드 질문.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들 수정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가능하신 선생님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김필 선생님. 예. 이 원래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장 악마죠. 왜 그러냐면 인간 자체도 자본으로 삼으니까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탄생 이래로 계속 수정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를 들어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 많은 석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애들 5살짜리가 석탄 탄광에 들어가서 얘가 한 12살이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산의 광산주가 인간적으로 애가 들어가서 일하다가 12살 정도 돼서 죽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얘가 이제 근육이 좀 생기고 석탄을 5살 때보다는 훨씬 잘 캐고 숙련됐는데 얘가 진폐증으로 죽으니까 얘를 생명을 늘려주는 게 내 이익이 더 커진다. 이렇게 해서 그 광산에 있는 애를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끄집어내서 숨쉬게 해주고, 그죠? 좀 더 나은 음식을 먹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얘가 20살이 넘고 이렇게까지 살아가면 자기의 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주의는 자기 스스로 처음부터 계속 이 최소 투입에 최대 효용을 내야 되는 이런 원리들을 끊임없이 스스로 거쳐갔거든요.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공황의 직면에서 1929년에 일어난 대공황의 직면에서 국가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우리는 비로소 수정 자본주의다. 어떤 케인즈의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자본주의는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는 뭐 그래요. 그래서 이 수정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크게 개념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 낱낱이 볼 건지에 따라서 이 수정 자본주의에 대한 우리 이해 폭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스스로가 고쳐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저항에 의해서 고쳐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뭐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낮은 단계의 수정 자본주의와 높은 단계의 수정 자본주의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발달 단계를 보니까요. 처음에 이제 상업주의,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산업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로, 독점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금융자본주의에서 지금 국가독점자본주의, 그리고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변화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선생님, 김필 선생님 말씀대로 수정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 자본주의가 선생님 말씀대로 독이에요. 아주 이 사람의 가치까지도 돈으로 계산하는. 근데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이 까지도 자본화되면은 그거는 사람의 생명보다도 돈의 가치가 더 위의 가치가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속 수정하는데 이 자본주의를 어디까지 끌고 갈 국가가 얼마나 개입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복지국가냐 시장 자본주의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던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 이상은. 네, 아무튼 김영덕 선생님의 그 방어적 민주주의와 수정자본주의, 그다음에 그런 질문들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저희가 헌법 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서 우리가 어떤 국가 체제를 선택할지 뭐 이런 것들이 향후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장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폭넓은 생각들을 사고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확대된 폭으로는 저희가 꼭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서 오늘 좋은 질문을 해주신 김영덕 선생님 감사하고요. 조금 더 풍부한 설명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내용 공유를 좀 덜 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희 9시 31분이고요. 오늘도 여전히 출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김영덕 선생님께서 강의하셨던 약간 30
앞으로 더 이제 낮게 조항에 따라서 또 계속 강의를, 김용택 이사장님 강의는 그렇게 해주실 건데요. 오늘 34조, 39조까지는 한번 훑으셨고요. 이제 좀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조항마다 김용택 이사장님의 강의가 매월 있을 겁니다. 오늘 수고 이야기는요, 많으셨습니다. 헌법 네. 119조에 있는 경제민주화 단원에서 119조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보충해서 하고, 그것도 제가 도움을 좀 받아서 보완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단톡방이 활발하게 죽어 있지 않고 이렇게 말씀들 오가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뭐 11시 지나서는 뭐 이렇게 단톡방에 글을 쓰거나 그러신 분들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불편하신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자유롭게 좀 불편하신 부분은 의견 주시면 우리 함께 이렇게 수정해 나가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참여하신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주 제가 마칠 때 우리 한 주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다가 만나자고 했는데 여전히 그러실 거죠? 예,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 일주일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더 예뻐지셔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들 나가실 때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사하시면 얼굴 나오거든요. 예, 저요? 얼굴도 보여주고 가세요. 예. 한 분씩 인사하시고 나가세요. 편안한 밤 예, 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헌법 강의방에 올릴게요, 자료. 예. 네, 권 선생님, 이현주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주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은혜 선생님 어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경희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컴퓨터 나가는구나. 이사장님, 저는 이사장님 아까 강의 들으면서 아이들 놀이 관련해서요. 정말 제가 막 머릿속이 따끔따끔했어요. 도대체 아이들이랑 어떤 놀이를 해야 될까? 그거를 학교에서는 전래놀이랍시고 계속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심각해요. 그리고 그건 내가 저희가 오징어 게임 이정재가 상 받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오징어 게임인지 뭔지 그거로 인해서 더 학교에서는 그런 놀이를 하는데 우리 집의 외환이서부터 시작해서 꼬리 잡기니 대문놀이니 이런 게 다 일본의 그런 놀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아이들이랑 어떤 놀이를 해서 대한민국의 놀이라는 거를 어떻게 인지를 시켜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고민스러운 밤입니다, 저한테는. 대한민국 이런 짧은 단어조차도 이게 쉽게 잘 이렇게 구현이 되지 않아서 저도 순간적으로 한국 이러는 거 한 대 때려야 돼. 그죠? 네, 대한민국. 참 저희가 알고 또 실천하고 하는 게 정말 일부러 머리에 꼭 장착을 시켜서 자꾸만 진짜 여러 번 되뇌이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어요. 대표님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가 우리 학교 안에 있는 동료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네. 예. 이거 지금 이거 올리니까 안 올라가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네. 공유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시면. 저 링크를 시켰는데 안 뜨는 모양이네. 네. 뜨지를 않았어요, 아직은. 이걸 복사해가지고
그 검색 챗 거기다 올리면 나오거든요. 대표님 여기다가. 저기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그러니까 이거 링크 주소 있잖아요. 위에 올려놨는 거. 이 주소를 아니 건강법 강의방에 네네. 그 주소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게 저게 올리면은 클릭하면은 나오거든요. 네. 예,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해보니까 나오는데. 네, 지금 보겠습니다. 아, 네. 이게 조선헌법 이게 열리질 않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크롬이나 크롬 같은 데 한번 넣어가지고 클릭해 보세요. 네. 붙여넣기 해가지고. 아, 네. 지금 이사장님 올리신 거로는 안 되고, 네, 다시 한번 이사장님께서 올려주시면. 예. 올렸는데 나는 이걸 크롬에서 검색을 하니까 나오는데 네. 검색창에 붙여가지고 붙여넣기 네. 해가 엔터 치면 네. 조선헌법, 조선민주주의 민주공화국 헌법이 나와요. 네, 그러면 제가 크롬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라고. 예. 네, 제가 안내해 예,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네. 다음에는 안 될까? 네이버도 될 것 같은데. 네이버도 안 되는데. 네, 제가 조선헌법은 크롬에서 검색하시면 가능합니다라고 제가 네. 올렸습니다. 예. 네. 각자 해보시라고. 네. 우리 목진덕 선생님 얼굴 좀 잠깐 뵀으면 좋겠어요. 이명필 선생님도 얼굴 잠깐만이라도 1초만 인사라도 하고 나가고 싶어요. 이제 나가도 되는 건가요? 네네. 예. 언제 나가서 되는 겁니다. 김필 선생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별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나가겠습니다. 왜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 많네요? 광주광역시에 목포대학의 이명택 교수님이 저희 지회장님이신데 그 지회장님께서 한 5분 정도 추천을 하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광주광역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 거고요. 지금 제가 광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 광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언제 가신 거예요, 선생님? 꽤 되셨나요? 저는 1993년에 한국을 떠나서요. 지금껏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30년. 그러셨네요. 와. 청년 때 가셨네요. 그죠? 30살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청년 때 가셨네요. 그래서 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근무하고 유럽에서 중국에 온 지 벌써 14년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근데 와, 근데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저요? 네. 제가 이제 50밖에 안 되셨잖아요. 50밖에 안 됐나요? 이제 왜 젊어 보이는지는 모르겠고 아마 카메라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미 손자도 있습니다. 손자도. 어머나. 예. 어머나 축하드려요. 어머나. 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손자가 덜이 지났는데 아직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어머나. 아이고. 매일 같은 사진 나라에 안 찍어서 사니까. 올려라. 동영상 찍어서 올려라. 그거 그렇게.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예. 그래서 손자 나중에 우리도 보여주세요.
예. 손자 얼굴 나오거든. 우리한테도 보여주세요. 아, 예쁜 그럴게요. 손자 안 그래도 봅시다. 여기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손자 사진 자랑하세요. 보여드릴게요. 손자 뭐야 사랑한테 저기 돈 저기 뭐야 저기 500원 우리 내놓고 대표님도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예. 아니 제가 저희 동네에는 항상 100일이나 이러면 떡 돌렸거든요. 아, 근데 네. 한국까지도 떡이 보내질지 모르겠네요. 와. 말씀만 들어도 너무 행복하네요. 아니 뭐야 저기 대표님도 광주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광주. 예. 저는 광주에서 상을 큰 걸 한 받기는 받았는데. 아, 그러십니까? 예. 5.18 관련해서요. 아니요, 우리 이름도 잊어먹었다. 잠깐만요. 예. 상패 갖고 오시려나 봐요. 뭐 대단히 좋은 상을 받으셨는 것 같네. 느낌상. 네. 전 헌법재판관 김희수 선생님이 예. 광주에서 예. 지금 이제 저도 조남을 잊어버렸네요. 그 선생님을 기리기 위한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김용택 선생님 이제 민주화를 위한 이런 어마어마한 네. 상을 받았는데. 김용근 교육상 맞습니다. 아세요? 김용근 선생님. 저는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예. 강대미 쌤 같이 안 갔죠? 같이 예? 갔었죠? 같이 갔죠? 같이 네, 갔죠? 같이 갔었. 네, 이 선생님 아. 모시고 같이 갔습니다. 아니, 그러시구나. 김용근. 예, 제가 김용근 선생님이 거기가 김용근 선생님 후배들이랑 김희수 재판관님이셨죠? 네, 제자들이. 예. 예. 김희수 이사장 회장님이 그걸 맡아 계시는데 네. 전에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수 의견 많이 내시는 예. 그분인데 제자들이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김용근 선생님은 어떤 활동을 하셨던 선생님이신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참교육 전교조처럼 그렇게 했어요. 교육의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아주 제자들이 아주 당당한 제자들이 많이 배출했는데 이분이 광주에 아주 존경의 대상이 돼 있더라고요. 정신적인 지주가 돼 있는 분이던데. 뭐 일제 시대 때 말씀하십니까? 네, 1917년도 강진에 계신 선생님이라는데요. 예. 석은 김용근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강진 사람인데 고향이. 예, 맞습니다. 그 선생님을 기리는 매년 김용근 상을 주는데 예. 경제적으로 뭐 300만 원씩 이렇게 상금을 주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주 광주에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김용근상 하면은 알아주는 상. 저는 헌법 읽기 이걸 해가지고 이쪽에 알려지고 했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독립유공자이신 거죠. 1917년도 일제 시대에 사시면서 예. 독립유공을 하신 분인데 그분 제자분들이 꾸준히 그 선생님 이어나가시는데 김용택 이사장님께서 이제 민족교육상 받으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예.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럴 수가. 네. 전에 소문을 냈는데. 네. 아유, 인제서야 제가 그 소문을. 네. 지금 선생님 김용근 선생님 네이버에 치시면 네. 김용택 이사장님 사진이 딱 떠요. 김용근 교육상 시상식에서. 네. 이사장님이 김희수 헌법재판관 전 재판관님하고 찍은 사진이랑 네. 김용근 선생님 묘소에 갔다 온 거 이게 사진 딱 떠요. 뉴스프리전에. 그럼 광주에 자주 가십니까?
저는 전교조 활동하면서 해직 교사거든요. 전교조 아, 경남 지부장을 하면서 이제 위원장 권한대행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국으로 다 쫓아다녔어요. 그러시구나. 그럼 우리 예. 임치섭 선생님 잘 아시겠네요. 누구요? 광주에 임치섭 선생님이요. 임치섭. 이름을 잘 모르는데 해직 교사가 전국에 1,527명이나 되거든요. 예, 그럼 뭐 정혜숙 선생님은 잘 아실 거고요. 아, 그럼요. 그분은 뭐 예, 우리하고 예, 같이 예. 활동을 했었던 분이.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예, 예. 저도 그 선생님들하고는 잘 아는 사이입니다. 아, 그렇구나. 정혜숙 예. 선생님은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한 5년 전에 여기 예. 불교를 워낙 불교에 심취해 계시니까 예. 예, 여기 저 절강성에 보타산에 그 지장보살 거기 성지에 다녀가신다고 상해에 한 4, 5년 전에 아드님하고 같이 다녀가셨는데 그 이후로 저도 아직 못 뵙고 있습니다. 예. 저도 뵌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건강이 네.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부장을 하고 권한대행을 위원장 권한대행을 하면서 안 쫓아다니는 데도 없어요. 광주에도 여러 차례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그래 아주 자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분 만나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들은 광주의 회원이 얼마 안 돼요. 몇 분이 안 됩니다. 한 아, 두 그러십니까? 분인가? 예, 몇 분 제일 적어요. 예. 광주를 하면은 아마 우리가 빛골 광주 하면은 민주주의의 전당처럼 돼 성지죠. 있잖아요. 예. 민주화의 성지. 우리가 빚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에 빚지고 있는 곳인데 민주주의 우리 헌법도 또 많이 읽어가지고 앞서가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그리고 다음에 선생님 또 덕분에 예. 헌법 공부도 하고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좀 준비했는 거 저희가 헌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거든요. 예, 헌법을 예. 공부해가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부는 많이 될 것 같아요. 공부 못하는 부분을 다시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하고 그럴 테니까. 예, 선생님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 별 말씀을요. 제가 예.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선생님 예, 좀 예,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잘 부탁드릴게요. 김필 아유, 선생님.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예.